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프레스룸 큐시트로 먼저 살펴봅니다. 마치 이재명 청문회를 방불케 했던 어제 경기도 국정감사 쟁점별로 나눠서 분석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토론회 홍준표 후보가 진땀을 흘린 이유 전합니다. 전남 여수에서 한 달 새 두 차례나 멈춰선 집 코스터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알아보겠습니다. 이외에도 대장동 관련 남욱 변호사에 대한 검찰 수사 상황, 볼링장도 아닌 일반 도로를 200m나 굴러간 볼링공 얘기 등 이어가겠습니다. 기온이 갑작스럽게 떨어지면서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는 올가을 첫눈이 내렸다고 하는데요. 자, 김다현 캐스터 자세한 날씨 전해주시죠. 네, 오늘 오전 설악산에는 올가을 들어 첫눈이 관측됐습니다. 지난해보다 15일 정도 빠른 시기인데요. 앞으로 설악산을 비롯한 강원 중북부 산지를 중심으로 1cm 안팎의 눈이 쌓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흐렸던 전국의 하늘빛은 오후부터 차츰 맑아지겠고요. 영동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내린 비는 소강 상태에 드는 곳이 많겠습니다. 강원 영동은 밤까지 5에서 최고 3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 강원 중북부 산지에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특히 1200m 이상의 높은 산지에는 많은 눈이 쌓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들면서 서울의 아침 기온은 10.3도로 어제보다 7도가량 높은 기온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오후부터 찬바람이 강하게 불어오면서 한낮 기온 15도 선에 그치며 어제보다 낮겠고요.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5도, 모레는 4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과 광주 15도, 대전 17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전국이 맑겠고 추위는 주 후반까지. 볼링공이 왜 거기서 나와? 김은미 기자. 네. 볼링공이 어디서 나왔어요? 네, 볼링공이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하늘에서요? 네, 무슨 영화 제목도 아니고 이 볼링공이 하늘에서 떨어진 건데요. 사실 이 오후 3시면 이 화창한 오후 3시 참 졸음마저 쏟아질 것 같은 상당히 좀 나른한 시각입니다. 네. 그런데 이 시각에 갑자기 난데없이 유리창을 깨고 볼링공이 안으로 들어온다고 한다면 얼마나 놀라울까요? 아이고.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이 바로 어제 이 부산의 한 안경점에서 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보시면은 뭔가 지금 떼굴떼굴 굴러오는 모습이 보이죠. 네네네. 바로 저 저기 뭐 볼링공이었는데. 굴러가네요? 네, 맞습니다. 무려 4.5kg이나 되는 이 볼링공이 이 보시는 것처럼 이 떼굴떼굴 굴러서 안경점의 이 통유리, 이 상단을 동그랗게 깨고 이 안경점 안으로 이 굴러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예, 때문에 이 안경점 통유리는 물론이고 진열장, 뭐 바닥 타일 등등 이 내부 집기들이 모두 이 부서지는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요. 네. 근데 지금 보시는 바로 저 모습입니다. 음. 이 한 5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였는데 안경점 입장에서는 사실 정말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그렇죠. 그런 일입니다. 네. 이 볼링공이 아무 데서나 뭐 이렇게 뭐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근데 다행히 뭐 안경점이 쉬는 날이어서 인명 피해는 없어서 다행이긴 한데 여기서 궁금한 점은 대체 갑자기 볼링공이 어디서 왜 날아왔느냐입니다. 그렇죠. 이 경찰이 출동해서 이 CCTV를 다 일일이 확인을 해봤는데 그 CCTV 영상이 아까 보신 바로 그 영상인데요. 이 떼굴떼굴 이 볼링공이 굴러오는 모습이 보이죠. 근데 보면은 어떤 분이 볼링공을 마치 볼링장인 것처럼 아주 신나게 짠 던지는 모습도 지금 확인을 하실 수 이렇게 있습니다. 굴리는군요. 네, 맞습니다. 이 CCTV를 다 일일이 확인을 해보고 이 탐문 수사를 해본 결과 바로 저 어르신 74살의 이 동네 어르신이었었는데 이 어르신이 이 볼링공을 굴린 거를 확인을 했고 때문에 이 어르신을 특수 재물 손괴 혐의로 이 경찰은 체포를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저 어르신은 볼링장도 아닌데 저 도로 한복판에서 이 볼링공을 왜 굴린 거예요? 네, 저도 참 의아했는데 이 경찰 얘기에 따르면 이 어르신, 주변에 이 지인들이 자꾸 한번 볼링공 한번 굴려봐라고 아하. 부추겨서 장난 삼아서 아이고. 그냥 한번 굴려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설령 내가 공을 굴려도 이 주변에서 누군가가 잡아주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했었다라고 아하. 얘기를 하는데요.
이 경찰은 이 할아버님이 처음에는 일부러 좀 피해를 주려고 공을 굴린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지만 알고 보니까 실수로 일어난 일이어서 이 할아버님을 입건하진 않았다라고 이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안경점의 사장님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사장님이 말하기를 뭐 보니까 같은 동네 어르신이고 지금 70도 넘으신 이런 연세신데 보상비를 달라고 하긴 그렇고 그냥 이 수리비만 주시면 된다고 생각한다. 처벌을 원치는 않는다라고 아하. 밝혔습니다. 참 자칫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뭐 인명피해가 없었다니까 정말 뭐 다행스럽긴 하지만 참 영상을 보니까 우리 김현미 기자 설명을 들으니까 황당한 사고임은 참 분명한 것 같습니다. 8m 높이에서 대롱대롱 이동석 기자. 무슨 놀이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 무슨 상황일까요? 네, 맞습니다. 지난 17일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오전 11시 30분쯤 그러니까 집코스터, 지금 보시는 영상이 집코스터입니다. 아. 네, 집코스터를 타던 한 시민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저렇게 중간에 멈춰버리는 아이고. 네. 사고가 발생한 건데요. 집코스터는 짚라인과 롤러코스터를 섞어놓은 놀이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코스터를 타던 시민이 저렇게 8m 높이에서 그대로 멈춰버린 건데요. 네, 출발한 지 1분도 안 돼서 아이고. 저런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네. 결국 관광시설 직원들이 현장을 찾았지만 구출하는 방법을 정작 몰랐다고 하는데요. 직원이요? 맞습니다. 정말 어이없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119를 불러야 한다고 피해자가 요청을 했지만 해당 직원들은 우리가 먼저 구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조작법은 직원들이 몰랐다는 건데요. 전화로 아이고. 물어가면서 결국 사람들에게 물어가면서 이걸 어떻게 구조해야 되냐. 조작법을 알아냈고 35분 만에 구조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럼 35분 동안 이렇게 매달려 있었단 얘기예요? 맞습니다. 8m라면 사실 정말 아찔한 높이잖아요. 그렇죠. 8m에서 30분 동안이 넘게 이렇게 매달려 있다고 생각하니 놀러 갔다가 아찔한 경험만 한 거 아니냐 이런 아쉬움이 드는 대목입니다. 아유, 저 관광객은 저 8m 높이에 뭐 3분 50초도 아니고 35분 동안 매달려 있으니까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맞습니다. 그 허공에 매달려 있던 A 씨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직원들의 행보에 대해 우왕좌왕한 시간만 보냈다. 아무도 이동식 리프트를 조작할 줄 몰랐다고 전했습니다. 전화 통화로 조작 방법을 물어봤다면서 답답함을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피해자의 목소리 준비해봤는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포장되어 있던 리포트가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포장을 열어가지고 조작을 하시던데 아무도 조작할 줄 모르고 서로 우왕좌왕 시간만 보내면서 전화 통화로 조작 방법을 물어봤고 또 그 관계자분은 직원분한테 운전할 줄 아냐고까지 물어보셨어요. 근데 그런 걸 저는 다 듣고 있었고 그런 무책임하고 대책 없는 상황이 어디 있겠어요. 119 구조 요청을 했어요. 직원분께서 소방차가 온 적이 있는데 늦게 오고 구조 시간이 비슷하다고 하시면서 근데 제가 출발하기 전에 앞에 두 분이 가시는 걸 봤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 이렇게 살짝 딸깍딸깍 하시면서 그 순간부터 속도가 확 줄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옆에 분들도 왜 이렇게 천천히 가? 막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피해자는 119 요청을 했다고 분명히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네. 직원이 말한 건 소방차가 온 적이 있는데 늦게 오고 구조 시간이 비슷하다 이런 말을 전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말한 셈이 됐습니다. 아, 이게 처음이 아닌가 보죠? 맞습니다. 실제로 지난 4월에도요. 한 남성이 40분간 이 집코스터에 매달려 있다가 아이고. 소방대원들에 의해 구조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 이들 직원들의 사과는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어허. 특히 한 여직원은요. 사진을 찍지 말라 이렇게 소리를 치고선 밖으로 외부로 유출이 되는 걸 막았다. 이런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시설 관계자가 입장을 전했습니다. 평소에는 이상이 없었다. 맞바람 등이 발생을 하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점검 중이라는 짧은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정말 사고라도 났으면 어떤 식으로 대답을 했는지 답변을 내놨을지 정말 당국의 보다 강도 높은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럼 이와 관련된 목소리도 또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처음부터 저한테 뭐 사과나 위로의 말씀은 한마디도 없으셨고, 또 네. 그런 와중에 옆에 여직원분은 음. 사진 찍지 말라고 이제 그렇게 소리 지르시고, 빨리 수습해가지고 내려오게 하면 끝날 거라는 생각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아. 밖으로 이제 말 나가지 않게 하려고 이제 네. 하셨을 거겠죠. 당사자인 저 입장에서는 그게 또 혹시 또 앞으로 생길지 모를 그런 상황을 생각한다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이런 긴급 구조에 대한 뭐 체계나 대책도 없이 지금까지 어떻게 이게 안전하다고 생각하며 이게 운영해 왔겠죠? 무슨 마음인지도 이제 무슨 마음이지? 라는 이제 의심이 들죠. 지금도 심장이 이렇게 벌렁벌렁 뛰고 다리가 완전히 휘둘거리고 제가 거기서 울어버리면 네. 밑에 애들이 또 따라서 울까봐 정말 아무렇지 않은 척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면 끔찍하죠. 윤경호 의원님, 피해자분도 의문을 제기하는데 관리하는 직원들이 이렇게 구조하는 리프트 조작법을 몰랐다는 게 말이 될까요? 평소에 저런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매뉴얼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또 저런 위기 상황 시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훈련도 전혀 안 돼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런 시설물을 쓰는 방법도 모르고 또 뭐 옆에서 뭐 이게 밖으로 알려질 것만 막는 거에 급급하고요. 사실 이런 감독 당국의 규제 이런 거 무조건 다 강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 사실 정말 조심스럽고 꺼려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 불특정 다수의 안전에 관한 문제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 사상이 생길 수 있는 거 그렇죠. 아니겠어요? 뭐 다치거나 죽거나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더 허둥지둥 거리는 건데 이런 거야말로 또 이동석 기자의 리포트를 들어보면 몇 달 전에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다는데 처음이 아니라고 이게 하죠. 또 되풀이된다. 그렇다면 아마 이런 규제를 세게 하는 나라에서는 아마 저 시설물 자체 폐쇄할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사고가 날 뻔한 거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식의 강도 높은 규제 이런 거 나오기 전에 사실 평소에 훈련도 해보고 네. 또 이런 상황이 생겼을 경우는 어떻게 대처한다라는 매뉴얼이 반드시 갖추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전에 사고가 한번 났을 때 대처 이재명 국감 여진, 조폭 연루사진 후폭풍. 자, 경기도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 어제 끝이 났습니다. 어제 국감 이재명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핵심별로 하나하나씩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김현미 기자. 네. 가장 큰 쟁점이 바로 이제 대장동 특혜 의혹 아니겠습니까? 자, 네. 대장동 설계 누가 했느냐? 어제 공방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어제 이 경기도 국감 이름을 사실 바꿨어야 했습니다. 이 경기도 국감이 아니라 이재명 국감, 대장동 국감으로 했었어야 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유동규 사장은 실무자일 뿐이다라고 하셨는데요. 그 실무자 현재 뇌물수수와 배임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깐부대장 유동규의 백마탄 왕자는 바로 이재명 지사셨던 것 같습니다. 대장동 설계자는 제가 맞습니다. 제 설계의 내용은 성남시의 공공환수액 내용, 방법, 절차, 보장책 이런 거를 제가 설계했다는 겁니다. 네, 지금 보시면 이재명 지사 화끈하게 인정을 합니다. 네, 이 대장동 내가 설계한 거 맞다, 내가 설계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설계한 건 보장책, 방법 등등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 사실 그 뒷부분의 얘기는 나는 제대로 설계를 했지만 그 나머지 아래선에서 이제 비리가 발생을 한 거다. 그건 내 영역이 아니다라는 이 취지로 이 얘기를 한 건데요. 네. 이 국민의힘에서는 어제 이 설계자인 당신이 대장동 깐부 절친들한테 개발 이익을 몰빵 몰아준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공격을 했고 이재명 지사는 아니 몰아준 거는 국민의힘이 몰아준 거 아니냐. 나는 처음부터 공공개발을 하자고 했는데 국민의힘이 반대해서 결국 민관이 같이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다라고 이 강하게 반박을 했습니다. 내가 설계한 건 제대로 된 설계였는데 그걸 밑에서 다시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게 불법으로 변질이 됐다라는 게 이재명 지사의 어제 답변이었군요. 자, 그리고 윤정 기자. 네. 또 한 가지
이재명 지사와 지금 구속된 유동규 전 본부장 뭐 친분이 있느냐 없느냐 측근이냐 아니냐 상당히 논란이 뜨거운데 이에 대한 공방도 있었죠? 네, 맞습니다. 이재명 지사, 바로 어제는 가까운 사이라는 점을 인정했는데요. 이어서 어제 국정감사 영상 확인해 보시죠. 좌진상 우동규라는 말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지사님 이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정말 가까이 하는 참모는 동규 이렇게 표현되는 사람은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네, 알겠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제가 지휘하고 있는 직원 일부들이 오염이 돼서 이런 부패에 관여한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제가 사과드립니다. 핸드폰을 던지기 전에 통화를 한 2시간 했답니다. 지사님 통화하셨어요? 아닙니다.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해서 보고는 받으셨죠? 신문 봤습니다. 신문으로요? 네, 이거 언론 인터넷 혹시 기사로 봤어요. 보좌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까? 신문 언론에 나온 걸 봤다니까요. 수영 부서로부터 보고 받은 적 있습니까? 전화 안 했습니다. 전화 통화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최초로 이 부분을 언론 말고 누구로부터 언제 보고 받으셨습니까? 이런 건 보고할 사항이 아닌데요. 네, 이재명 후보, 유동규 씨가 선거를 도와준 것도 사실이고 또 경기도에 업무를 맡긴 것도 사실이다라면서 가까운 사람이라는 점은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이 정치적인 미래를 설계하거나 현안을 상의하는 관계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측근은 아니라는 건데요. 이 앞서 토론회에서 유동규 씨가 선거를 도와주지 않았다고 했다가 같은 토론회에서 선거를 도와줬다 이렇게 말을 바꿔서 논란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한 겁니다. 그런데 어제는 유동규 씨가 압수수색 전에 휴대전화를 던진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질문이 던져졌는데 여기에 모호한 답변을 하는 모습이 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보신 것처럼 언론에 나온 걸 보고 알았다라면서 이런 건 보고사항이 아니라고 했는데요. 그 이후에는 내 기억에는 없다라고 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을 한 겁니다. 네. 또 천화동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 그리고 정영학 회계사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하거나 전혀 모른다라는 답변을 냈습니다. 유동규 씨가 가까운 사람인 것은 맞지만 정치적 미래를 설계하거나 현안을 상의하는 관계는 아니다. 고로 측근은 아니다라는 게 이재명 지사의 설명입니다. 이동석 기자, 이 대장동 의혹 말고도요. 이재명 지사와 관련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 이 부분에 대한 공방도 치열했어요. 맞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이재명 지사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로 들었는데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사비 대납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도 의혹이 사실이면 변호사법, 뇌물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한 건데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어떤 발언했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이명박 대통령은 어찌하여서 변호사 대납 관련해서 뇌물죄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까? 대납이 사실이면 뇌물죄에 해당합니다. 저는 변호사비를 다 송금했고 대부분 다 사법연수원 동기거나 대학 친구, 법대 친구들 이런 분들이어서 효성과는 비교하지 않으시면 좋겠고요. 지사께서 이 소송이 계속됐을 때 이 재산 변동 사항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채무 5억 발생, 채권 5억 500만 원 신고 누락돼 있지 않습니까? 계좌 추적 다 조회 동의합니다. 얼마든지 하시라는 말씀 공개적으로 드리고요. 무슨 S 회사가 저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가지고 그분이 제 변호사비를 대신해 줍니까? 그 근거를 일단 찾아내야. 네, 이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는 나는 굉장히 당당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계좌 추적에 동의한다면서 변호사비를 다 지불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변호사비 지불했다는 그 액수만도 2억 5천만 원이 넘는다면서요. 대부분 사법연수원 동기와 법대 친구들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경찰, 검찰 압수수색 영장 필요 없이 계좌 추적에 동의한다면서 할 테면 해봐라 이런 당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소정섭 의원님, 지금 세 가지 쟁점 저희가 짚어봤어요. 대장동 개발 설계에 대한 공방, 그리고 유동규 씨가 측근이냐 아니냐, 그리고 변호사비 대납 의혹. 자, 이 가지 세 가지 공방, 국민의힘과 이재명 지사의 공방 어떻게 보세요? 어제 이재명 지사는 어쨌든 자신 있게 얘기를 했죠. 변호사비 같은 경우도 내 계좌 영장 필요 없으니까 다 조회해 보세요.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했는데 어제 부분에서는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집요하게 새롭게 추구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질 못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재명 후보가 좀 선방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유동규 전 본부장과의 관계는 처음에 이재명 후보가 강하게 부인했던 뭐 성남시의 수많은 공무원 중에 한 명이다. 처음에는 이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많이 좀 가까운 사이인 건 맞다. 이렇게까지는 인정을 좀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일정하게 사과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여전히 유동규 전 본부장과의 관계 속에서는 이 법적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 있는 거죠. 네. 지금 현재 배임 혐의로 유동규 전 본부장이 구속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이재명 후보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혹이 남아 있는 그런 부분이고 변호사비 같은 경우도 2억 5천만 원 들었다라고 이제 이재명 후보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실제로 그 정도 들은 건지 이런 부분이 이제 검증이 안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네. 서로 이제 주장을 한 것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 3심 대법원에만 해도 뭐 김현장이라든지 화우라든지 또 LKB 이런 큰 법무법인들이 다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런 정도 보통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정도 들어가면은 2억 5천은 훨씬 더 들어갈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아까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대로 개인적인 뭐 동기들, 친구들 이런 관계들이 작용하면 얼마나 그것이 좀 저렴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그 정도의 법무법인들이 거기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은 2억 5천보다는 좀 많을 것 같다라는 게 상식적인 어떤 판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저런 주장이 맞으려면 그럼 그 당시에 그 실제로 수임을 했던 화우나 AKB나 김현장 등에서 실제로 수임료 얼마를 받았는지 이런 서류 같은 것들을 상호 대조해서 이재명 후보의 통장에서 빠져나간 금액과 그쪽에서 처리한 거 이게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작업들이 이제 후속 진행이 돼서 그게 딱 맞아 떨어지면 이재명 후보의 해명이 맞는 것이죠. 근데 그런 작업이 아직 진행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밝혀야 될 부분이 남아 있다. 이건 뭐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단계니까 그 수사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정확하게 이제 이재명 후보의 입장이 이렇구나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좀 국민들이 인식한 그런 정도였기 때문에 그 사실 여부는 수사가 이제 진행되면서 좀 밝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가 이런 얘기를 했죠. 계좌 추적이나 조회 다 동의한다. 상당히 자신감을 내비쳤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한 검증 어떻게 이루어질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 국감장에서는 이재명 지사와 이 마피아, 소위 얘기하는 조직폭력배죠. 이 조직폭력배와의 연루설도 제기가 됐습니다. 이와 관련한 공방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다른 별칭이 이재명 보스였을 정도로 조직을 잘 챙겼습니다. 이재명 도지사는 도지사가 아니라 국제마피아파 수계급으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할 만큼 국제마피아와의 유착관계가 긴밀합니다. 진술서에는 박철민 씨 본인과 친구도 직접 이 지사에게 돈을 전달한 적도 있어 하는데 도뭉지 사진을 제시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십시오. 이게 도뭉지입니다. 상의를 좀 했어야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디서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참 노력은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이래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제한해야 됩니다. 이런 명백한 허위 사실을 이런 데다가 국민들 앞에 보여서 틀어주고 이게 이런 정말 국민들이 위임한 권한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음해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잠깐 예. 좀 조용히 해주십시오. 예, 답변하십시오. 의원님 저한테도 답할 기회를 주시면 좋겠고요. 네. 일방적으로 주장한다고 진실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뭐 기자회견 하시면 이거 하시는 거 마찬가지 아닌가요? 2018년 11월 달에 혹시 시장 아니셨잖아요. 시장 아니었습니다. 아무 권한이 없을 때입니다. 시장님도 아니었던 2018년 11월 21일자 저 조폭이라는 사람이 렌트카 사채업을 통해서 돈 벌었다고 띄운 사진입니다. 저 사진이. 네? 김은미 기자. 네. 지금 영상 보니까 뭐 구체적인 사진이 올라갔다가 또 뒤에 보니까 아무 연관성 없다는 설명도 있었다가 왔다 갔다 하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지금 저 내용 이재명 지사가 지금 조폭이랑 연루가 됐다라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 지사 연신
허허허허 흐흐흐 허이 참 웃음소리가 끊이지가 않습니다. 뭐 기분이 좋은가 왜 저러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 건데 지금 보시면 이 제시하는 사진 중에도 눈길을 끄는 사진이 있죠. 바로 돈다발 사진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5만 원짜리 이 뭉태기도 있고요. 그 옆에 뭐 10,000원짜리 등등 이 돈이 이만큼 쌓여 있는 이 사진이 있는데 이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바로 저 사진을 제시를 하면서 나한테 이 제보한 제보자가 전직 조폭인데 자기가 이 조폭 생활을 할 때 이재명 지사한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한테 이 돈을 갖다 줬다. 내가 갖다 주기 전에 찍어둔 사진이다라고 이렇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보자가 내 말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나는 처벌을 받겠다. 내 얼굴도 공개하고 이름도 공개하고 내 가족관계까지 다 공개를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했는데 이 김용판 의원의 얘기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는 아까 들으신 것처럼 뭐 이재명 보스라고 이 조직 내에서 이 불릴 정도로 조직을 정말 잘 챙겼었고 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조직에서는 이재명 당시 그 성남시장한테 이 재선까지 총 한 20억 정도를 갖다 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지사는 연신 아까 보신 것처럼 허허허 하고 정말 말도 안 된다는 그런 대응으로 얘기를 하면서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 이래서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제한해야 되는 거다라고 강하게 이제 반박을 하고 있죠. 네. 그런데 아까 보신 것처럼 이 사진이 이 돈뭉텅이 사진이 또다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 사진을 띄운 사람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이 민주당의 한병도 의원이 이 띄운 사진이었는데요. 아마도 그 제보자라니 전직 조폭 이 사람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2018년 11월 이 한 SNS에 올라온 사진인데 이 시기가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에서 물러나고도 5개월이 지난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이 SNS에 이 사진이 올라왔다. 근데 이 사진에 붙은 이 설명이 뭐냐면 내가 렌터카 그리고 사채업을 해서 돈을 벌었다라면서 굉장히 자랑하는 내용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 사진을 좀 자세히 보게 되면 이 돈뭉텅이 위에 이 명함이 하나 놓여 있습니다. 네. 이 명함을 보게 되면 이 렌트카 업체의 이 명함인데 사실 이렇게 보면 이제 한병도 의원의 얘기가 맞는 것 같다라는 사실 생각이 들죠. 근데 김용판 의원이 이 전직 조폭인 제보자 말만 듣고 사실관계를 전혀 확인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국감장에서 그대로 이 사진과 그 주장을 공개한 거 아니냐라는 이 여당 의원들의 이 비판이 빗발친 이유인데요. 사실 김용판 의원을 보게 되면 전직 서울경찰청장입니다. 그렇죠. 이 서울경찰청장은 경찰 조직 넘버 2죠. 네. 넘버 1은 경찰청장, 그 다음이 서울경찰청장인 건데 이 전직 경찰 조직 넘버 2였던 사람이 사실관계도 이 제보의 사실관계도 조회해보지 않고 확인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국감장에서 이거를 그대로 튼 거 아니냐라는 이런 비판을 받게 됐습니다. 자, 이동석 기자. 그러면요. 이렇게 민주당 한병도 의원의 반박에 대해서 김용판 의원 다시 또 입장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행안위 국감장에서는요. 민영배 민주당 의원이 사보임을 요청하면서 굉장히 강한 비판을 내놨는데요. 먼저 영상을 통해 만나보시죠. 국감장에 조폭과 결탁해서 누가 도대체 김용판 의원에게 이런 자료를 제공했는지 배우를 밝히고 김용판 의원은 이 자리에서 경찰을 다루는 행안위에 국감에 참여할 자격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위원장님 사보임을 요청합니다. 김도우 의원님 좀 가만히 계세요. 위원장은 좀 중립적으로 하세요. 중립적으로 하려고 지금 하잖아요. 진행 발언은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김용판 의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실체는 명백하다. 민영배 의원님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리시면은 과연 내가 조폭과 결탁돼서 했는지 그래서 자격이 없는지 밝혀질 것이다. 네, 민영배 의원은 김용판 의원을 향해서 국감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이 국감장에서 나가달라, 다른 상임위로 옮겨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김용판 의원은 이 사실은 조만간 사실이 밝혀질 거라면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용판 의원은 제보자가 워낙 강력하게 얘기를 했고 진술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면서 변호사를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하는 발언을 내놨는데요.
그러면서 날짜가 안 맞는 것 같다면서 사건의 진위 확인은 하지 못했다. 이런 소식을 전했습니다. 의원실 자체에서도 진위 사실을 확인했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남는 대목인데요. 김용판 의원은 결국 사과는 하지 않았고 어쨌든 돈다발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면서 대신 착잡하다는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진술서를 확인해봐야 한다면서도 진술서를 보면 진실성이 느껴진다. 이런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윤정 기자, 네. 김용판 의원 뭔가 좀 잘못해서 착잡한 것 같다. 자, 이 정도였으면 민주당에서 당 차원의 뭔가가 좀 이의 제기가 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이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김용판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하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습니다. 민주당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네, 어제 행안위 국감을 통해 국민의힘의 바닥을 의혹 제기의 미천을 제대로 보았습니다. 면책 특권 뒤에 숨어서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폭로 국감을 자행하고 특히 김용판 의원이 제기한 조폭 연루설은 명백한 허위 사실입니다. 우리 당은 김용판 의원에 대해 윤리위에 제명을 제소하는 등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습니다. 전혀 엉뚱하고 황당한 사진을 기초로 해서 학예회하는 수준의 사실 국정감사를 하지 않았나. 이 공작을 국감장에서 터뜨리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자세 아닌가. 경기도지사는 민주당이 지금 세운 또 대통령 후보거든요. 이거 공작했는데 내가 볼 때는 세될 것 같아요. 네, 윤호중 원내대표는 김용판 의원이 면책 특권에 숨어서 이 무책임한 폭로 국감을 만들었다면서 윤리위에 제명을 제소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이 또 공작이라는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당장 이재명 캠프의 공동 선대위원장인 우원식 의원 역시 이 김용판 의원을 향해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어서 김용판 의원 굉장히 수세에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윤 의원님, 소위 얘기해서 이제 조폭 연루설. 이게 하루 만에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이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어저께 대장동 국감일 거라고 예상했잖아요. 네. 근데 엄밀히 따져보면 이 조폭으로부터 이재명 시장이 시장 재임 기간 중에 수십 차례에 걸쳐서 돈을 받았다. 20억 원이라고 그랬었죠. 네. 이건 대장동하고 무슨 또 관련이 있는지도 연관성에 대해서는 김용판 의원이 별로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야당이 공격을 하는 게 캠프를 꾸리고 그다음에 뭐 변호사비 뭐 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비용들이 들 텐데 네. 이 비용을 도대체 어디서 조달해서 쓰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다가 시중에 떠도는 소문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조폭들이 제도권 안에 이미 들어와서 또 그들을 사업을 하는데 뭐 시장 때 또는 도지사 하면서 봐줘서 그로부터 뭔가 뭐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시중에 이제 떠도는 얘기. 그렇습니다. 이게 시중에 떠도는 얘기 술자석에서나 그냥 책임질 수 없는데 하는 얘기를 국회의원이 덜커덕 국정감사장에서 했단 말이죠. 그런데 더더욱 사진에 저렇게 그러니까 그 박모라는 사람의 SNS를 조회만 한번 해봤어도 보좌진이 아니면 김용판 의원 본인이 그랬어도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스스로 재발등을 찍는 이런 경우는 사전에 막았을 텐데 김용판 의원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정말 저게 국감장이었으니까 이재명 지사가 조롱하듯이 면책특권 제한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버렸을 정도인데 국정감사에는 사실 제보가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그렇죠. 그 제보 중에 그동안에 나오지 않았던 내용들이 폭로돼서 피감기관이나 또는 피감기관에 뭐 관련된 이재명 지사 같은 분들이 궁지에 몰리고 그동안 했던 얘기가 거짓으로 드러나고 이래서 사실은 굉장히 주목을 끌었는데요. 어저께의 경우는 뭐 아까 우리 소 의원께서 이미 평가를 하셨습니다만 제가 봐도 뭐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이재명 지사의 완벽한 방어에 국민의힘 쪽 의원들이 준비도 안 돼 있고 논리적인 연결성도 없고 그러다가 심지어는 저렇게 사진 가지고 앞뒤가 안 맞는 저러다 보면 김용판 의원의 다른 주장도 신뢰도가 확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사실 국정감사든 아니면 국회에서의 여러 상임위 활동에서든 그 쏟아지는 제보를 본인이 얼마나 잘 걸러내고 소화를 하느냐.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충돌을 할 텐데 그 충돌하는 이해관계자 중에
한쪽 편만 들다 보면 바로 이런 헛발질이 나오기 십상이다. 아마 김영판 의원의 이 어저께 그 헛발질은 후폭풍이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저렇게 되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기하는 다른 주장도 신뢰를 얻기가 어렵다. 이렇게 공격을 할 거고요. 여론도 그렇게 갈 수도 있다는 걸 잘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 평가가 나오는 어제 국정감사. 그렇다면 여야에서는 각각 어제 국감을 어떻게 평가했을까? 이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자, 먼저 윤지영 기자. 네. 총 공세를 펼쳤던 국민의힘 내부 평가는 좀 어때요? 네, 야당도 스스로 잘 못했다라는 자평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대장동 1타 강사라는 이 별칭이 붙어있는 원희룡 예비후보가 큰 아쉬움을 드러냈는데요. 네. 이 자체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감에서 잘했다는 질문에 대해서 1%만 잘했다는 답변이 나왔다라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너무 못했다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이 한 방에 무너뜨리려는 힘이 들어간 슛 시도보다는 잽을 날리는 게 중요하다라면서 누굴 아는지, 어떻게 아는지, 몇 번을 만났는지 등등 작은 질문부터 던지라는 조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또 이재명 후보의 태도를 두고 비판 발언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네. 이 어제 국감을 보신 분들 가장 많이 기억하는 모습은 이 지사가 미소를 짓는 모습일 겁니다. 심지어는 소리를 내서 웃는 모습도 굉장히 많이 포착이 됐는데 이런 태도를 두고 조경태 의원은 사과를 해야 될 판에 뻔뻔하게 비웃듯이 킥킥거리기나 했다라면서 만약 자신이 그 현장에 있었으면 이재명 씨를 향해서 명패를 집어던졌을 것이라는 다소 수위 높은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이동석 기자. 민주당은 어떨까요? 네, 민주당 내부에선 그동안 쓴소리를 아끼지 않은 바로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이재명 지사에게 굉장히 후한 점수를 주기도 했는데요. 이재명 지사의 완승이다. 국감을 시청한 국민들에게는 꽤 해명이 됐을 것이다. 이런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의 결정적 한 방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국민의힘이 완전히 우습게 됐다. 이재명 지사의 손을 번쩍 들어줬는데요.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요. 이재명 지사가 잘 대응을 했고 소상한 설명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는 알맹이 없는 질문이 계속했다. 이런 맹비난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질문을 재탕, 삼탕했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결국 자화자찬하는 모양새를 현재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 의원님, 이 부분이 좀 궁금해요. 조금 전에 윤경호 의원 논평 중에 이제 국민의힘의 준비력 부족이라는 언급도 있었고 지금 원희룡 후보가 얘기하는 도중에 아니 왜 국민의힘 의원들 왜 이렇게 질문을 못할까 이런 평가도 있었잖아요. 자, 이번 국정감사 이미 오래전부터 예고가 돼 있어요. 그런데 평가가 지금 이재명 지사는 방어를 잘했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게 그만큼 준비를 많이 했다라고 표현이 될 정도인데 그렇다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전부터 준비를 했을 텐데 왜 이런 평가를 받을까?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 기본적인 이제 실력의 문제고요. 이재명 후보는 본인이 어쨌든 이 사업을 처음부터 내가 설계했다고 얘기할 정도로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시작과 끝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자신감이 있고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렇지 못하죠. 그러면은 이 국정감사를 날카롭게 추궁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그의 이재명 후보보다 더 많은 노력을 했어야 되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그것이 안 되면 팀 플레이를 해야 되거든요. 그 팀으로 짜서 누구는 뭐 변호사비를 담당하고 누구는 뭐 초과이익 부분을 담당하고 이렇게 좀 나눠서 집중, 강약을 선택하면서 전체가 좀 하나의 이 파워풀하게 가는 그렇게 조직 플레이를 했어야 되는데 개인적인 준비도 부족했고 조직적인 어떤 그런 역할 분담도 안 됐고 이러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는 어쨌든 이 당신이 하고 싶은 얘기를 충분히 하는 그러한 장으로서 이 국정감사장을 잘 활용을 한 반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시간 자체를 그냥 그 기존에 나왔던 언론 보도 내용을 다시 뭐 재탕 삼탕하는 정도. 박수영 의원만 조금 제가 보니까 준비를 좀 했고 나머지 의원들은 그렇게 내용 있는 질의 자체를 못했고 또 어떤 하나의 답변을 하면 그것을 꼬리를 물어가지고 계속해서 그거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문을 하면서 뭔가 좀 실책을 만들어내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상당히 좀 부족했다. 그 부족한 이유는 이번 사안이 갖고 있는 중요성 그리고 어떤 이 실력이라고 할까요? 이 사안에 그것이 좀 뭐라 할까? 좀 뒤진다고 할까? 그것을 좀 보여줬다. 결국은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으로서는 상당히 뼈아픈
어제 국정감사 현장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체적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뭐 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된 의혹이 다 해소가 됐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어차피 그것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진행되는 수사가 미진하면 또 특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관련자들을 또 처벌을 해야 되는 그런 수순은 여전히 그대로 좀 남아있는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내일 이 경기도에 대한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가 한 번 더 남아 있습니다. 과연 내일 국감에서는 또 어떤 공방이 펼쳐질지 이 부분도 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국감이요. 국감장 내부뿐만 아니고 외곽에서도 신경전이 상당히 치열했습니다. 김현미 기자. 네. 도대체 분위기가 어땠길래 신경전이 치열했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네, 이제 어제 국감장 바로 밖에 이게 요즘 시체말로 경찰이 정말 쫙 깔렸습니다. 아이고. 네, 사실 물론 뭐 이재명 지사가 이미 당의 후보가 됐기 때문에 이 경찰 경호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보시면 어제 배치된 이 경찰의 규모는 뭐 그런 규모가 아닌데요. 이 국감이 열리고 있는 경기도청 밖에 정말 저렇게 많은 경찰들이 온 이유는 지금 보시면 다들 플래카드를 들고 있습니다. 네. 이 플래카드뿐만 아니라 확성기까지 들고 와서 여야 지지자들 이 자기들 얘기를 하면서 정말 싸우기 일보 직전 상황까지 갔는데요. 이 경기도 국감에서 하루 종일 다뤘던 게 바로 이 대장동 이슈죠. 네. 그런데 이 얘기 국감장 밖에서도 이 똑같이 계속됐습니다. 지금 보시면 화천대유 네 거 맞지라고 얘기를 하는 이 국민의힘 혹은 우리 공화당 이 보수 쪽 지지자들도 있고요. 이 반대로 국민의힘 게이트다 이건 이 국민의힘이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 민주당 지지자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양쪽의 충돌이 굉장히 이 거세져서 경찰 결국 어제 이 해산 명령을 내려야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어제 있었던 경기도 국정감사 얘기 쭉 해봤는데요. 이재명 지사 얘기가 나온 김에 한 가지만 좀 다른 얘기 하나 해보겠습니다. 어제요, 이 국민의힘 윤석열 예비 후보와 이재명 지사가 이제 국감에 참석하느라 대신 부인이죠. 김혜경 씨가 함께 양산 통도사의 행사에 나란히 참석했던 모습 어제 윤지영 기자가 이제 사진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 관련된 영상도 들어와 있습니다. 어제 분위기 어땠는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사모님 무언을 빌어서 한번 들어봅시다. 숨기지 말고 얘기해봐요. 국민의 눈과 국민의 귀에 성실하고 겸손하게 듣고 보고하겠습니다. 속내를 내놔봐, 속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저 후보님은 저 부처님께 뭐 원을 한번 빌었으니까. 부처님한테 개인적인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은 없고 부처님 생각하시는 법대로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만 늘. 네. 사모님도 속내를 숨기신 게 있고 못 빌린 게 있으면 나가다 다시 한번 진실되게 기도를 한번 올리고 그리고 가세요. 자, 앞으로 국민의힘의 최종 후보 누가 될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본선이 진행이 되면 이와 비슷한 모습 더 자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한 수사 상황 짧게 하나만 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자, 이번 의혹의 핵심 인물이죠. 남욱 변호사 어제 국내에 입국한 이후에 검찰에 바로 체포가 돼서 지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라는 얘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남욱 변호사가 국내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했던 발언이 상당히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하나만 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자, 김현미 기자. 네. 자, 지금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제 그분은 누구냐 이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남욱 변호사가 관련된 언급을 했다면서요?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어제 이 서울중앙지검으로 공항에서 바로 이송이 될 때 정말 취재진이 많은 질문을 퍼부었지만 네. 일절 답하지 않고 굉장히 바쁘게 승합차에 오르는 그런 모습까지만 보여드렸었는데 이 공항에 도착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 한국행 비행기에 타고 있을 때 이 취재진한테 상당히 좀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지금 김태일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그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이 야당이 그분이라고 주장을 하는 이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특히 딱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그분 논란 때문에 지금 난리가 많이 났지 않았냐. 이재명 지사 지지율도 떨어지고 근데 내가 아는 한 이재명이랑은 관련이
없다라고 이게 확실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 그리고 이재명 지사의 어떤 연결고리를 좀 확실하게 좀 끊어줬다라고 이 생각이 드는 대목인 건데 이재명 지사 그럼 아예 모릅니까? 라고 취재진이 거듭 다시 한번 물어보니까 난 아예 모릅니다. 2010년에 이 선거 때 잠깐 본 적은 있지만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 입장에서 이재명 지사는 이 합법적인 권한을 이용해서 이 내 사업권을 뺏어간 사람이다라고 이게 거듭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내가 아는 12년 동안 이재명 지사를 지켜보면서 얼마나 많은 접촉 시도를 해봤겠느냐. 근데 CR도 안 먹힌다라고 이 거듭 이재명 지사랑 거리를 두는 그런 모습입니다. 남욱 변호사 앞서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그분 유동규 전 본부장은 아니고 제3의 인물이 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그럼 그 제3의 인물 이재명 지사는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인물이 있는 건지 이 부분도 좀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동석 기자. 이번 의혹의 핵심 4인방으로 꼽히죠. 유동규 전 본부장, 그리고 정영학 회계사, 남욱 변호사, 그리고 김만배 씨 4명 모두 지금 검찰 조사를 받았어요. 자, 그렇다면 과연 이재명 지사의 소환 가능성은 있을까? 이 부분이 좀 궁금하긴 합니다. 네, 어제 국정감사에서 또 다른 화제를 모은 건 다름 아닌 이재명 지사의 소환 가능성 여부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 남부경찰청장은요. 필요하다면 할 것이고 아니면 필요하지 않다. 현재는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전했는데요. 차후 소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아직까지는 시기가 이르다고 이렇게 경찰은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김원준 청장은요. 지금 수사는 계좌 추적과 돈의 흐름에 대해 진행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재명 지사와 관련해서 계좌 추적을 하고 있냐는 질문에는 이재명 지사를 특정해 하고 있지 않다. 정황이 있으면 계속해서 수사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자, 과연 이 검찰 수사의 칼날 어느 선까지 미칠지 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해라. 진짜 어깨 툭 영상 논란. 자, 지난주에요. 1대1 맞수 토론이 있었죠. 여기서 윤석열 후보, 홍준표 후보가 맞붙었는데 이 토론회 이후에 지금 키워드로 본 이른바 어깨툭 영상이 계속해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김원미 기자, 네. 이 어깨툭 영상이라는 게 어떤 영상이길래 계속해서 회자가 되는 거예요? 궁금하시죠? 네. 시청자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는데 영상을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좀 보게 되면 지금 방금 보셨나요? 한번 툭 칩니다. 네네. 또 한번 치죠. 네. 네. 사실 윤석열 후보 어깨를 툭툭 이렇게 치는 게 이렇게 스킨십의 어떤 버릇 습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입 모양을 한번 보게 되면은 입모양이요? 툭 치면서 그만해라 진짜 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볼까요? 치면서 그만해라 진짜라고 말을 하는 것 같지 않나요?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네, 근데 마침 또 이날 이 토론회에서 이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한테,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랑 윤석열 후보를 이제 하나로 같이 묶어서 뭐 대장동 사건 또 고발 사주 사건으로 이 둘 다 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대통령 되기에 좀 부적절하다라고 굉장히 거센 공격을 펼친 직후였던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거 진짜 그만해라 진짜라고 얘기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근데 이 영상이 지금 확산을 하면서 윤석열 후보 너무 무례한 거 아니냐. 그만해라 진짜 이거 반말이잖아.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그렇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홍준표 후보, 윤석열 후보보다 나이도 더 많고요. 이 사시 기수로도 훨씬 선배인 건데 네. 어깨 치면서 무슨 후배다로지 그만해라 진짜 이게 뭐냐라고 이 사실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윤지영 기자. 그럼 네. 이 영상에 대해서 당사자들은 뭐라 그래요? 입장이 좀 있어요? 네, 윤석열 캠프는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게 육성이 아니라서 정말로 그만해라 진짜라고 얘기를 했는지 확정할 수 없다라면서 입 모양만 보고 이제 추정을 하니까. 네, 당시에 저렇게 행동을 했던 게 형 제발 좀 살살 좀 해 이렇게 얘기하는 느낌이었고 홍준표 후보도 이걸 그냥 귀여운 동생으로 봤기 때문에 별도의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하지만 홍준표 캠프에서는 뒤늦게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검찰에서 피해자 다룰 때 하는 태도가 나타나는 것이라면서 지금 맹공을 쏟아내고 있는데 네. 유승민 후보와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는데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는 태도다. 이게 윤 후보의 본 모습이냐라는 지적을 내놨습니다.
윤 의원님, 이 영상 지금 계속 논란이 돼요. 근데 이제 홍준표 후보 측에서는 지금 윤석열 후보의 태도를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방금 영상 보셨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 당사자가 문제 제기했다는 거는 없잖아요. 네네. 우리 기자 리포트를 들어봐도 아직은요. 홍준표 후보 본인이 거기서 내가 기분이 나빴다든지 뭐 아니면 저 후배가 이거 버릇없이 뭐 이랬나라는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면 뭐 별 문제 없겠죠. 캠프에서는 이제 태도와 관련된 이제 지적이 나오는 그거야 뭐 옆에 있는 저런 간접적인 사람들이 해석하는 거는 저희들이 논평하는 거하고 똑같은 차원이죠. 그런데 네. 저는 윤석열, 홍준표라는 지금 어찌됐든 국민의힘 내에서 지지율 1, 2위를 다니는 후보들이 토론회 끝나고 뒷얘기가 저런 식의 저런 변죽만 올리는 어깨 툭 쳤는데 혹시 기분이 나쁘지 않았을까? 버르장머리 없는 거 아니야? 이런 것만 돌아다닌다는 게 정말 저는 한심하고요. 이들에 앞서서 먼저 얘기를 했던 두 사람, 원희룡과 유승민의 정말 고품격 토론. 전 그거 보고 야 정말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이제 제대로 좀 가는 모습을 보여주나 보다 했는데 웬걸 그다음에 이어지는 저 두 분의 토론은 서로 감정 싸움하고 도덕성이라고 얘기하면서 목소리만 높이고 그 급기야 이제 끝나고 나서는 어깨 툭 쳤는데 기분 나쁘지 않을까? 이게 진짜 두 분이 저는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언론에서 그런 모습만 자꾸 부각을 시켜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토론의 내용이 얼마나 속빈 강정이었으면 이런 주변 얘기만 가지고 지금 며칠이 지났는데도 네. 저걸 계속 틀고 또 틀고 할까? 좀 두 분이 반성을 해야 될 필요도 있고요. 이건 국가 발전을 위해서도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로서 지금 4명으로 이미 좁혀졌잖아요. 더군다나 두 분은 1등, 2등을 달리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정말 정책으로 두 사람도 토론을 좀 제대로 했다 이런 평가를 좀 들을 수 있게 하시기를 제가 좀 주문드립니다. 상당히 좀 두 후보가 들으면 참 뼈아플 만한 그런 비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1대1 토론 이후에 어제는 다시 4명이 모여서 합동 토론회를 펼쳤습니다. 과연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요 부분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윤 기자, 지금 우리가 이제 홍준표 후보 얘기를 했는데 네. 어제 토론회에서 원희룡 후보 때문에 홍준표 후보가 진땀 꽤나 뺐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홍준표 후보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5년 내에 부울경의 수소 경제 시스템을 만들겠다라는 공약을 내놨는데요. 이 바로 토론회에서 원 후보가 이 지점을 공략을 해서 수소를 도대체 뭘로 만들 거냐라고 물었습니다. 네. 그런데 홍 후보 여기에 대뜸 원소 기호를 언급하면서 좀 진땀 빼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수소 경제를 하려면 수소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죠. 수소를 만들어야 수소 경제가 되죠. 그렇죠. 수소 뭘로 만들 겁니까? 수소 H2O인가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H2O는 물이죠. 수소 만드는 게 그게 굉장히 비용이 비싸다고 합니다. 수소를 뭘로 만들 거냐고요. H2O는 물이고요. 물 만드실 겁니까? 참. 원희룡 후보가 제일 잘한 것 같습니다. 제가 골탕을 먹었거든요. 네, 당연히 원소 기호를 물어본 건 아니었겠죠. 네. 그런데 이 원 후보의 질문에 홍 후보가 당황했는지 H2O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소의 원소 기호도 또 H거든요. 저 답마저 오답을 얘기하면서 이 둘의 공방이 정말 샛길로 빠졌고 결국에는 제대로 된 대답도 하지 못하고 시간만 버리는 토론을 벌였습니다. 영상을 봐도 홍준표 후보가 상당히 긴장하는 이 모습이 참 보입니다. 김현미 기자, 네. 요즘에 이제 보면 이 국민의힘 후보들 중에 특히 이제 조금 전에 원희룡 후보도 나왔지만 원희룡 후보와 윤석열 후보 상당히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맞아요. 어제 토론회에서는 어땠을까요? 네, 말씀처럼 그동안 원희룡 후보랑 윤석열 후보 한 팀으로 팀플레이하는 것 같다라고 전에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원희룡 후보가 앞서 보신 홍준표 후보뿐만 아니라 이번엔 윤석열 후보도 같이 공격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 모습 먼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완전히 무슨 배신하고 반감을 떠나가지고 적대감까지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대통령이 돼서 정치를 여소야대 전국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든지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지금 이 민주당도
훌륭한 정치인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요. 예, 누구를 예를 들을까요? 저는 훌륭한 정치인 잘 안 보이는데. 잘 안 보이세요? 예. 저는 뭐 김남국 이런 사람들입니까? 뭐 이 자리에서 네, 아유, 지금 윤석열 후보도 많이 당황하네요. 네, 지금 보시면 이 원희룡 후보가 나중에 대통령이 돼도 여소야대 전국 어떻게 풀어갈 겁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민주당에도 훌륭한 정치인들 많아요. 라고 뭐 뭉뚱그려서 약간 이렇게 대충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원희룡 후보 그냥 넘어가지 않고 아까 수소 뭘로 만들 거냐고요? 물어본 것처럼 이번엔 누구요? 누구? 김남국? 추미애? 누구요? 난 안 보이는데 누구 말하는 거예요? 꼬치꼬치 이렇게 캐묻고 들어가죠. 네, 이게 지금 보면 이 원희룡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 공격 포인트를 잘 잡고 이 토론을 진행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동석 기자 하나만 더 짚어볼게요.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이제 홍준표 후보와 윤석열 후보. 자, 1대1 토론에서는 어제 어깨퉁 영상도 나오면서 그랬는데 어제 토론회에서 두 사람은 어땠어요? 네, 어제 토론회에서는요. 일단 해외 보도를 예로 들면서 두 후보 간 굉장히 치열한 신경전을 이어갔는데요. 먼저 영상을 통해서 해외 언론에 대해서 두 후보가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 확인해 보시죠. 비리 후보들이 나와서 국민 상대로 대선 후보라고 설치는 것을 보니 오징어 게임처럼 돼 가고 있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게 뭐 홍 후보님도 해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갖다가 이재명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 이야기인데 거기 왜 뭐 나를 당연한 끌고 거고. 들어가요? 아니, 네, 됐습니다. 예. 지난주에 그렇게 하셨으면서도. 네, 홍준표 예비 후보 해외 언론에서는요. 한국 대선이 각종 비리 후보가 나와서 마치 오징어 게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서 윤석열 예비 후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윤 후보는 홍준표 후보도 해당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각을 세웠거든요. 이를 들은 홍준표 후보 왜 나를 겨냥하냐. 이거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를 지칭한 것 아니냐. 이렇게 재미난 농담을 서로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한편 두 예비 후보는요.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놓고도 다른 주장을 내놓으면서 계속해서 치열한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